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장한대 박창환 교수,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총선 성적표 여파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권을 강타했는데 먼저 충격이 큰 곳이 새누리당이겠죠.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볼게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원칙적으로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복당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죠. 안상수 의원하고 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복당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은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글쎄요, 개인 자격으로 그냥 단순하게 복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 차원에서 어떤 유승민 의원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양새를 가지고 복당을 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분위기로 다 들어와라 이런 분위기 만들면서 은근슬쩍 유승민 의원도 들어오고 또 윤상현 의원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유승민 의원 복당에 어떤 무게감을 갖다가 실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청와대까지 나서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예우 또 예전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의 그동안의 어떤 앙금을 푸는 모양새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당내에 가지고 오는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본인도 간다 그랬으니까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관전 포인트고요.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청와대와 한번 또는 당 지도부, 구 지도부겠죠 이제는 그런 앙금을 풀고 간다면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지금 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복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 같이 들어갈 때 그냥 일괄로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를 꺼낸 거는 사실 개파적인 문제 그걸 거론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차기 당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아직 당권 주자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만 곧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그 구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승민 의원과 관련돼서 아니, 꼭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복당 윤석열 의원까지 해서 다 복당이 되면 판이 새로 짜일 텐데. 일단은 판이 새로 짜이는 거는 복당은 원구 선거 관련된 부분이 더 크죠. 전당대회보다는. 일당이 되기 위한. 일단 여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당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강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사실은 공천 과정을 좀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이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줬다. 그렇다고 하면 당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복당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당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제공을 했는데 기준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분들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동의하면 동의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유승민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우선은 지금으로서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탈당을 했다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자의든 타의든 피해자건 가해자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탈당을 했다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당권을 잡는다는 건 모양새뿐만 아니라 당원들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판단은 무소속으로 당선시켰지만 사실 작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정부와 원내대표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정신 차리고 국민을 봐라. 내부 갈등보다는 화합형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지금 갈등의 중심에 있는 부분을 포용해서 같이 하는 건 좋지만 당대표로 바로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누가 대표냐? 그렇죠.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복귀하더라도 복당하더라도 당분간 좀 로키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당의 정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권 주자가 좀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주영 의원도 이게 나오고 이면 최경환 의원이야 유력하게 계속 거론이 됐었고 어떻게 네, 좀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은 이제 친박계 성향이 강한 이제 예. 인물들 중에서 도전하느냐 예. 그런 범친박계에서 어쨌든 친박계 색깔이 다소간 옅으면서 비박계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가느냐 네. 아니면 완전한 비박으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선택지 그 외에는 이제 완전히 외부에서 수혈을 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친박계에서 지금 친박계 이제 순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비박계에서 월등한 압도적 이제 수적 우위도 갖추게 된 상황인데요. 일단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이제 많이 얘기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주영 전 네. 해수부 장관이 이제 좀 친박계이지만 어쨌든 비박계와도 두루 이제 어떤 갈등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파성이 엷다. 였다고 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유철 이제 원내대표도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상황인데 뭐 이제 당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전 문화부 장관이죠. 예. 네. 정병국 의원 누구 이제 경기도의 양평, 가평에서 이제 여주에 당선이 된 것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거론이 되고 있고 하마평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성향의 이제 인물이 되느냐 여부가 사실상 합의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계파 간의 대결로 전당대회가 비춰질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나 지지층에게 상당히 어쨌든 우호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계파 간의 대결을 색을 좀 빼면서의 어떤 전당대 당권 도전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모양새를 하려고 할 가능성 높지 않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친박계에서도 좀 계파색이 옅은 그런 인물들 관리형 정도. 왜냐하면 다음 대선들을 이제 룰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대개체로 보면 새누리당의 당권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거치고 이제 하는 그 당대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원내대표를 하고 지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전한다. 경험을 두루 이제 원내에 예. 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인데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경험이 없고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 경험이 없는 상황이에요. 최경환 의원만 경험이 있죠. 예, 또 원유철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원내대표 경험이 현재, 있는 상황이 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계파색 대결을 이제 줄이는 차원으로 어쨌든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저는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에도 도전의 욕심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당권 도전할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면 대선 도전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새누리당 당원 당규상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직접 나서지는 않을 좀 않을까. 한 템포 쉬고 갈 것이다. 예,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근데 예.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이 관리형이 될 거냐라고 하는 데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또 선거를 패배했으니까 물론 그런 사유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공천 과정이나 또 청와대의 지금 반응을 보면 사실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그렇게 무리를 했던 이유가 공천 과정에서 무리를 했던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 패배했다고 관리형으로 간다? 저는 글쎄 그럴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오히려 지금 최경환 이제 의원이 오히려 더 이제 그 친박계가 더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뭐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당 대표는 저는 친박계가 지금 뭐 압도 다수의 지금 의원 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이럴수록 친박계가 더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 대표는 무조건 친박계가 가져가게 돼 있다고. 두 분 다 뭐 거명을 안 하셨는데 박찬환 교수님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 윤희용 센터장님은 이주영 전 장관님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네요. 그죠. 사실 이제 지금 또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정현 의원도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이미 출마 본인이, 뜻을 사실은, 밝혔죠. 예, 예, 당권에. 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서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해서 어떤 지역주의를 이제 구도를 타파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친박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역색을 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층이 있으니까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합리적으로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청와대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잘 보면은 이게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 거는요.
전당원 투표를 합니다. 책임당원은. 그러면 10만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되고 네. 30% 여론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민의를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무리하게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2년 전에 전당대회도 비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참 현 정권이 힘이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 대표가 비박인데도 불구하고 대표에 당선이 되는 걸 봐서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청와대가 무리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 뭐 벌써부터 지금 제가 당권 경쟁을 여쭤보는 게 이게 사실 새누리당의 지금 뭐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차기 당권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봤는데 당장 다음 달 초에 원내대표 경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대표는 차기 정권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국정과 관련돼서 보조를 맞추는 역할이거든요. 3당 체제를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은요 원내대표는 지금 이 구도에서 뭐 협상력도 생기지 않고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원내대표가 정말 중요한데 원내대표는 그런 면에서 비박 완전히 각을 세워가지고는 지금은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안타까운 게 그리고 또 하나는 협치. 그러니까 3당이 되면서 이게 힘으로 밀고 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뭐 강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기본적인 건 깔려 있는데 청와대하고 각을 져서도 안 되고 야당과도 각을 져서도 안 되고 그런 한계가 있죠. 5월 초에 어쨌든 원내대표니까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른 분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나경원 의원, 홍문종 의원, 또 아까 네. 정진석 의원도 좀 얘기 나오시고 이제 유기준 의원도 거론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와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친박이 사실은 워낙 이제 수적 우위를 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박계에서 원내대표는 일정 부분 뭐 어렵지 않게 원내대표를 당선시키는 것은 합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처럼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수대결로 해가 표결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경쟁 구도가 이루어져서 뒤바뀌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는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어쨌든 당 대표처럼 일반인들의 어떤 뭐 참여를 통해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론 국회의원들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친박계에서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차기 원내대표를 5월 초에 선출하잖아요. 그럼 이게 20대 당선인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19대 의원들이 아닙니다. 20대 당선인들이. 당선 당선인들 국회의원의 모임에서 임계 시가 안 됐지만 하게 된 네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좀 이제 야당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야당도 똑같이 이제 전당대회를 좀 있으면 하게 될 텐데 일단 이기 비대위가 출범됐습니다. 그 의미를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기 비대위 글쎄 이제 바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또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한 두 달 정도 한시적인 비대위죠. 네, 그리고 예. 그것도 이제 비주류를 주축으로 해서 꾸렸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지금 대표의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굳이 내가 전당대회에 나갈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당권을 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1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라면은 앞으로 123명이나 되는 의원들 또는 이제 70여 명에 달하는 소위 그 주류, 친노 주류 이런 범주류까지 포함해서 한 70여 명 되는데 이들에게 일사불란한 어떤 지휘 통솔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당의 방향을 갖다가 이기 비주류가 보여주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이기 비주류를 내세운 데에는 앞으로 그 제1당으로서 정책을 끌어가고 또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주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이 직접 지휘 통솔하겠다 이런 뜻이 저는 이기 비주류에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기 비대위가 아니라 차기 지도부를 예고한 거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비대위는 지금 중도성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선인들을 보면은 오히려 범친노 진영이 더 많습니다. 네네.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친노가 지금 뭐 주류긴 하지만 그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친노 그룹을 분류해보면 한 50여 명이 친노 그룹으로 보고 한 30명 정도가 외부에서 수혈되고 뭐 중도적인 게 한 4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도 약간 그 주류는 확실하게 있지만 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완전히 압도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네. 아닐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 지나가고 나면 더 정리가 돼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또 친노가 모든 걸 장악한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나서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 당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네. 친노의 핵심이 당권을 잡게 되면 그 얘기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문재인 대표 호남에서 실언이면 실언이고 좀 그 말을 뒤집는 것 같은 뭐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이걸 걸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애매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호남의 때문에 지지를 못 얻으면 뭐 그만두겠다.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은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그냥 뭉개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그 당에서 본인의 의사를 막 관철하기에는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가 어찌됐든 김종인 대표가 중심에 돼서 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친노 진영이 뭐 무리하게 밀어붙이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친노 문재인 대표의 그 공과 한계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대선 때까지 가기 위해서 수권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대위도 이렇게 꾸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나 추대하라는 얘기거든요. 난 경선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경선을 하는 사람이 그걸 관리해야 할 비대위원장을 맡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비대위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당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친노가 아니야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쳐내는 거거든요. 그건 그 파장을 감당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친노가 생각이 힘을 들어요. 이렇게 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당에서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있듯이 이해찬 의원이 복당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내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제 세력에서 친노 세력들을 다시 한번 규합하고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보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이미 이제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상당 부분 공고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도 네. 사실은 여러 가지 협력의 모습으로 헤쳐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친문 세력들이 어쨌든 전면에 등장한다. 당 대표도 어쨌든 나오고 할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계속 진해질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존재감 또는 세력 확대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중원을 뺏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대권 경쟁에서 더욱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략적 판단 하에 김종인 대표의 체제로서 일당 부분 가는 것이 국민의당의 세력 확장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억제하고 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그 타협 체제로 일정 부분 갈 가능성은 높고 그 안에서 이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나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 강하게 내느냐 여부가 이제 그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도 탈당했다 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김종인 대표와 미묘한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이제 공식석상에서 어떤 오픈하여서 이제 이렇게 갈등 관계를 표면화하기는 뭐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랑 비슷하게 좀 로키로 갈 것이다 이렇게 네네. 전망하시는 거예요?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입당을 해가지고 당 대표를 맡는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 그동안의 그 성정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이력을 봤을 때는 그냥 그 편안하게 타협적으로 갈 분이 아니잖아요. 버럭해찬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성격도 그렇고 친노가 다수인데다가 그러면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도적인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시는 건데 좀 그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연장해서 드리자면 통합행동 멤버들 있잖아요. 소위 중진급, 중도 성향의 중진급 전원 당선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장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기획단장 하면서 불출마했지만 나머지 7명이 전원 복귀했어요. 복귀하면서 다 3, 4선 중진이 됐는데 이들이 좀 역할이 좀 커질까요?
지금 뭐 주류가 뭐 이제 넓게 잡아서 70여 명이죠. 예. 이 정도인데. 근데 워낙 이제 주류 안에서도 계파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비주류의 계파도 벌써 손학규계가 벌써 15명, 예. 뭐 이렇게 13명이죠. 그다음에 김종인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까 통합행동 얘기하셨는데 비주류 있고 또 386 그룹 있고 네. 또 주류에서도 범친노 정세균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다양하고 또 박원순 또 안희정계까지 정말 다양한 계파가 있는데 과연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친노의 앞으로의 행보가 내년 대선 때까지는 저는 되게 전략적 행동을 할 거라고 봐요. 즉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권 정당을 과거에 이제 했던 패턴대로 갈 경우에 소위 친노가 주류로 나서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사실 김종인 씨를 영입하면서 당대표를 네. 영입한 게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노가 전략적 행동을 할 거고 뭐 이해찬 의원이 복당을 하든 안 하든 복당을 설사 한다 손 치더라도 당분간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통합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주류 중진 이런 분들이 이제 각 상임위에서 주요한 뭐 역할을 맡는다던가 이럴 가능성들이 이제 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지금 이제 통합행동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이제 그룹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네. 당선자가 포함되어 있고 또 부산에서 당선됐던 김영춘 예. 이제 전 의원 김영춘 당선자 그다음에 인천시장을 지냈던 이제 송영길 당선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이제 대중성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 당에서도 이제 잔뼈가 굵은 이제 인물들이거든요. 다 당권 주자잖아요. 예, 또 일부 그런 대권 상황이기 주자고. 때문에 여기서 예. 이제 인재풀이 굉장히 충분하게 있는 예. 부분이고 이것은 대중들이 알아보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계파의 계파원들이 아니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적으로 상당한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이제 파워를 가진 그룹일 수밖에 없고 언론이라든가 국민들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그룹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의도에 따라서 뭐 친문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의 실제 표면적인 확장 여부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네. 역할을 이 통합행동이 하면서 어떤 국민의당과 경쟁에서 어떤 빼앗긴 중도적 성향에 가까운 야권 성향층들을 추가적으로 흡수하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아마 독자적인 당권 주자라든가 또는 대권 주자도 이 그룹에서는 별도로 이제 지원하거나 앞으로 이제 있는 주자 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노선을 상당히 어쨌든 중간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이 통합행동 멤버들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표출될 가능성은 있고 그것이 어쨌든 일단 기존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흐름들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권 어쨌든 지형에선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네요. 통합행동 멤버들이. 자, 마지막으로 좀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8석 캐스팅 보트인데 부소장님. 네. 국민의당이 38석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민의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선진화법 때는 야당 결재법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제 3당 체제에서는 결재권은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있는 게 맞죠. 그러나 또 그 각 당이 또 독자적으로 또 모든 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내세우는 아젠다가 국정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뭐 아주 호기만만하게 지금 국정을 주도하겠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월호법은 뭐 개정하고 예. 경제법은 뭐 협조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굵직굵직하게 뭐가 중요한 것들을 짚고 나가는데 사실은 뭐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마지막 국회에서 저걸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20대 그런데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본인 지금 뭐 기분도 아주 좋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호기스럽게 이렇게 그 정치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존재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때는 여기 붙었다, 어느 때는 저기 붙었다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게 김종인 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제3당은 탐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끼리 서로 협조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사실은 여권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야지 강성으로 가가지고는 또 존재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좌고우면하다가 어정쩡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은 내부 정리를 잘하는 것과 이게 지금 뭐 워낙에 그 중진들 호남의 중진들이 보기에 안철수 대표가 눈에 차겠습니까? 솔직히 뭐 이제 정치적인 수나 이런 걸로 보가지고는 아직도 뭐 이렇게 그렇게 볼 텐데 그 와중에서 리더십을 잘 세워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건건이 뭐를 어떻게 묻고 누구한테 돕고 이게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것. 그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사안은 이쪽하고 협조하는 게 이런 도움이 돼. 나라를 위해서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방향이나 원칙을 잘 세우고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이 될 때 그때 국민의당은 여전히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정을 리드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원칙이 딱 뭐 경제는 진보다 보수는 안 보는 보수다 이 정도 말고는 원칙이 딱히 없죠, 지금은. 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흔한 말로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되면, 예. 뭐 피박을 쓸 수 있는 게 쪽박이다. 제3당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3당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층 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원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새누리당 출신부터 시작해서 뭐 그 호남 세력까지 이런 다양한 그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있는 게 과연 쉽겠느냐 이겁니다. 네. 앞으로 관련 뭐 노동법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지금 노동법안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그 당내의 좌와 우로부터 협공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원칙 있게 풀어나간다는 게 말이 중도라는 건 말은 쉽지만 행동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캐스팅 보팅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거 이건 상당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대표 문제입니다. 지금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굵직굵직한 호남의 그 당대표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지금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당의 이미지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확장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당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라면은 저는 과거의 비대위 체제나 이런 거 했듯이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저는 국민의당이 또 안철수 대표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니까 국민의당은 기회이기도 한데 오히려 시험대에 놓인 측면이 조금 더 그것도 못지않게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장한대 박창환 교수,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영 센터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